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전직 정책보좌관이 한국 출발 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던 것인데요. 남미 최고의 행정 전문가라 자부했던 그는 한국을 성급하고 기본부터 잘못된 나라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하지만 불과 5일 만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포럼 마지막 날 그는 준비해온 발표문을 모두 집어던지고 200명의 각국 행정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다죠.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안토니오 베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 직속 정책보좌관이었고 현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정치포럼에서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경험으로 자부심이 상당했죠. 아르헨티나의 정치 시스템과 행정 구조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았습니다. 삼성, 현대, 기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진 나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까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내심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과연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 모든 기초부터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탈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은 뭔가 모든 게 성급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 있어 한국은 참 기본부터가 잘못된 곳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르코 씨, 세계 행정혁신 포럼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립니다. 참석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동료 하비에르의 제안에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 생각에 배울 점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국 행정? 아마 정신없고 복잡할 거예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을지 몰라도 공공 시스템은 아직 정글 같을 겁니다. 출발 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땐 제 진심이었죠. 아르헨티나도 행정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남미에서는 상당히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편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질서 정연함에 약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국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 실제 행정은 다를 거라 생각했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 있는 도로와 깨끗한 거리에도 겉모습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포럼 첫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동이 있었어요. 저는 살짝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고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데도 행정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분명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베가 씨,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원칙만큼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내일 직접 저희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저는 내일의 방문이 그저 형식적인 견학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외국 방문단이 오면 모범적인 사례만 보여주니까요. 실제 모습은 저들도 보여주지 않을 테지 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어떤 연출된 모습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뿌리째 흔들리게 될지. 종로구 주민센터는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넓고 화려한 정부 청사를 상상했는데 오히려 소박하고 접근성이 좋아 보였죠.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공무원들이 대체로 무뚝뚝하고 사무적인데 말이죠. 베가 씨,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 등록부터 의료보험, 자녀교육 등록까지 일반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체험해 보실 겁니다. 김민재 차관의 설명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절차들은 최소 몇 주가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보여준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마도 형식적인 시연에 그칠 거라 예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처리해 드릴게요. 담당 공무원 이수진 씨가 제 여권을 받아들고 시스템의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놀랍게도 불과 3분 만에 제 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네, 이제 생체 정보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수진 씨는 지문 스캐너를 가리켰죠. 지문 등록까지 마치고 나니 바로 그 자리에서 임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적어도 2주는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었죠.
이제 의료보험 등록을 진행할게요. 다른 창구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는 박민호 주임이 저를 맞이했죠. 외국인 등록증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니 바로 의료보험 임시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자녀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교육 등록도 가능합니다. 저는 무슨 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아르헨티나라면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서 최소 몇 주는 소요될 일들이 말입니다. 저 뭘 놓친 건가요? 이게 정말 끝인가요? 네,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고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일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움이 사라지지 않아 김민재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정부를 오랫동안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한 번 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법률 안에서 말이죠. 이것은 아르헨티나와 완전히 다른 점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정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아르헨티나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관료주의와 복잡한 절차가 실제로는 어떤 가치를 위한 것인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목격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특별 대우였는지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김민재 차관이 떠나기 전 제게 알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24라는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것이었죠. 외국인 등록을 마쳤으니 이 앱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앱을 설치해 보았는데 로그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외국인 등록번호와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메뉴들은 다양했어요.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민원 신청, 세금 조회까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가 이 앱 하나에 담겨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라고? 아니, 이 앱 하나로 모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시험삼아 체류기간 확인을 눌러보았습니다. 즉시 제 비자 정보와 체류기간이 화면에 나타났죠. 심지어 오늘 등록한 정보까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민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 외국인 등록증을 클릭했어요. 놀랍게도 제 얼굴 사진과 함께 디지털 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주민등록등본 하나 받으려면 2주가 걸리는데 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더 놀라운 것은 민원 신청 과정이었어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자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은 24시간 내에 처리된다는 안내까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행정 절차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은 마치 국민에게 당신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믿는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공무원들이 종종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곤 합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같은 말들이 얼마나 흔한지요. 문득 우리 정부 시스템에서 일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통령 정책보좌관으로 일할 때도 행정 혁신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관료들의 저항으로 무산되곤 했었죠. 그건 아르헨티나에서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제 확고했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 뚜렷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와 호기심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지자체 재난 대응 훈련을 참관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곳에서도 그날과 같은 효율성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 일찍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날은 서울시와 강릉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참관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재난대응 훈련은 실시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항상 우선시 되었으니까요. 서울시청에 도착하자 이미 상황실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릉시의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고 양쪽 도시의 공무원들이 화상회의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배가씨, 오늘은 강원도 산불 대응 훈련입니다. 서울과 강릉이 2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서울시 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인접한 지방정부들도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도시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가상 시나리오는 강릉 인근 산악지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대피소 운영을 지원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론들이 산불 현장 위로 날아가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고 AI 시스템이 화재 확산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계획이 자동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죠. 강릉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재난 알림이 전송되고 실시간 대피 경로가 제공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대피소 운영을 도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시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저희는 재난 대응에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르헨티나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시민들은 수동적인 피해자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죠. 훈련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투입되었습니다. 강릉 시내 쪽으로 화재가 확산된다는 시나리오였죠. 현장 지휘관들이 빠르게 대응 계획을 수정하고 서울에서는 추가 지원 인력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궁금해 현장 지휘관에게 다가가 물었고 지휘관 김동훈 소방서장은 간결하게 대답했죠.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국민을 위한다면 빠르고 정확해야죠. 관료주의적 절차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 당이 대담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상급자들은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급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행정 시스템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었죠.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유연하고 민첩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선진국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포럼 셋째 날 제가 발표할 차례가 왔습니다. 주제는 행정의 정의란 무엇인가였어요. 사실 이 발표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남미 특유의 강한 국가주도형 행정의 장점을 강조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발표 시간 1시간 전 준비해온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논리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제 원고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다면 국가의 의지는 무엇이고 그것은 국민의 의지와 얼마나 일치할까 싶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행정 시스템은 국가의 의지보다는 국민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강당에 들어섰어요. 약 200명의 각국 행정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죠. 행정의 정의. 첫 문장을 말하려던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말들이 제 생각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 이틀간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고 즉석에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행정의 정의는 국가가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본 것은 국민이 국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는 행정을 권력의 도구로 봅니다. 행정 절차는 종종 국민들에게 장애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행정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공무원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부를 믿고 정부는 저희를 믿어요. 신뢰 없이는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의 말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음과 침묵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웃음은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조적인 것이었고, 침묵은 그 깊은 의미를 곱씹기 위한 것이었죠. 맞습니다. 신뢰,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로 인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불신과 비효율을 낳았죠. 발표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죠. 특히 다른 남미 국가들의 참가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행정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나라에서 겪는 행정적 과제들을 이야기했고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논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포럼 주최 측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어요. 식사 중에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죠. 베가 씨, 오늘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특히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한 방식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신뢰의 기반이 되었고요. 이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수많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개혁의 계기로 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불신과 분열을 낳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자존심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미의 행정 시스템이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변할 수 있을지도, 우리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그날 발표에서 즉흥적으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행정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여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왜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럼 넷째 날, 저는 대전시를 방문했어요. 정부 행정 혁신과 과학 기술을 결합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대전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국가 과학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시청 스마트 행정센터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죠. 인공지능이 민원을 분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예측하며 블록체인 기술로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베가 씨, 저희 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지혜 과장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첫인상부터 프로페셔널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의사결정 자리에 있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을 합니다.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부터 민원까지 모든 의견을 수집하고 AI가 분석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율은 어떤가요? 월 평균 시민 3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참여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아주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청회를 열어도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견을 어떻게 다 처리하나요? AI가 먼저 유사한 의견들을 군집화하고 담당 부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48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48시간이요?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시민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이 간단한 말이 한국 행정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이후 윤지혜 과장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시행 후에는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의견보다 데이터가 우선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을 데이터만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근거 없는 결정은 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평생 일해온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종 객관적 데이터보다 우선시되곤 했거든요. 하루 종일 대전시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둘러본 후 저는 윤지혜 과장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윤지혜 과장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공적 업무와 사적 관계는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윤리적 기준이 매우 높았고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제안이 부적절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베가 씨의 호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저는 윤지혜 과장의 태도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한국 행정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죠.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윤지혜 과장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 이 단순한 원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포럼 마지막 날 각국 대표들의 폐막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다가오자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어요. 평소였다면 자신감 넘치게 준비된 연설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5일간의 경험이 저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청중의 기대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행정을 권력의 기술이라고 배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는 국가의 권위를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5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행정을 국민의 도구로 만들었더군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시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보낸 1시간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지, 서울시와 강릉시의 재난 대응 훈련에서 본 효율성과 협력은 어떠한 위계 질서나 관료주의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참가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약간 놀란 듯했죠. 대전시에서 만난 윤지혜 과장은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저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다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행정 시스템이,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우리 아르헨티나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만을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철학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죠. 저는 이번 포럼에서 배운 것들을 아르헨티나로 가져가겠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원칙만큼은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의 태도를 배워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다가와 공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포럼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저는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베가 씨,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항상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희 나라로 돌아가면 그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건물은 그대로였고 사람들도 여전했지만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 한 명당 평균 5분이 걸리고 그 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지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공항 출구에서 아들 산티아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살인 산티아고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달리 아들은 더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은 어땠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정말 충격적이게 값진 시간이었다. 차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혼잡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죠. 신호등 하나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는 되지 않고 경찰이 수동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아버지. 언제나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산티아고와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주민센터의 효율성, 재난 대응 시스템의 통합, 시민 참여 플랫폼,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은 서비스라는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걸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해보세요. 다음 주에 시의회 의원들과 행정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있거든요. 산티아고의 제안은 생각보다 도전적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기존 시스템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개혁을 주장하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쎄, 우리나라와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달라. 그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야. 물론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배울 수 있잖아요.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원칙처럼요. 결국 저는 산티아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반영한 민원 처리 개편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강화하며 민원 처리 시간에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었죠. 토론회 당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의 회의장은 행정 관련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그 옆에는 아들 산티아고가 앉아 있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보수적인 행정 전문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아르헨티나의 행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우리 시스템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행정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해왔지만 한국은 행정을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민센터, 정부24 앱, 시민 참여 플랫폼 등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원 처리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가치만큼은 우리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공무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열정적으로 지지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죠. 토론회가 끝난 후 시장은 저를 따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베가 씨, 당신의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라도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한 달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만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산티아고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아버지. 난 이제야 행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배웠다, 한국에서.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종로구 주민센터의 이수진 씨, 서울시 재난대응팀의 김동훈 소방서장, 그리고 대전시청의 윤지혜 과장에게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에 대해 알렸습니다. 윤지혜 과장으로부터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베가 씨,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함께 노트북으로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언젠가 아르헨티나도 국민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장과의 약속대로 한 달 후 저는 시민 중심 행정 개혁안을 완성했습니다. 핵심은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며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의 주민센터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민 서비스 센터를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장은 이 계획을 전격 수용했고 몇 달 후 시범 사업이 시작된 첫날 저는 일부러 시민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줄이 줄고 직원의 눈빛도 달라지고 어르신 한 분은 그러셨죠. 아니 이렇게 편한 걸 왜 이제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웃음을 보일 때 비로소 제게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이나 뻔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을 믿는 행정, 그게 바로 한 국가의 품격이라는 것을 한국 덕분에 알았습니다. 그런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한 미국인 할머님이 자신은 반드시 한국을 가야겠다며 가족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주인공은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혼쭐이 나는 일본 여성을 보고 놀랐다는데요. 과연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미국인 할머님은 왜 한국에 꼭 가야겠다고 말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 아담스라고 합니다. 저는 제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싶었던 꿈을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이루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과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서 안정감 있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음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 친구 중에 나나코라는 아이가 있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온 친구인데 성품이 참 좋고 조곤조곤하니 곁에 두기 좋은 친구였죠. 어디서든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인 이미지 그 자체였어요. 이 친구는 워낙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지라 학교에서 토론 수업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나나코에게 내 행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셨는데요. 저는 교수님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신다고 생각하며 늘 나나코를 위로했죠. 나나코, 너무 속상해하지 마. 교수님이 워낙 성격이 까칠하시잖아. 유독 너한테만 좀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네. 상처받지 마. 알겠지? 그럴 때면 나나코는 눈물을 머금은 사슴눈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나나코의 모습을 볼 때면 제가 나나코의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솟아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같은 과 학생인 한국인 미경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나나코의 연약한 모습과 한국인 미경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연관지은 이유는 두 사람의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토론 수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시작되면 교수님은 항상 나나코와 미경을 지목하셨습니다. 각자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미경은 모든 이야기에서 일본을 빼놓지 않았어요. 저희가 듣는 과목은 역사와 기술이라는 교양 과목이었는데 미경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늘 일본을 끌어들이고는 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제국주의에 앞장서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 사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경이는 항상 아시아 관련 강의를 할 때면 일본을 자꾸만 소환하니까 나나코도 이 상황이 불편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한국인 미경이가 이해되지 않았죠. 독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고 있고 그 잘못을 갚기 위해 여태껏 노력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일본은 군대도 갖지 못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부과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미경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한 일본은 누가 봐도 악당이었어요. 그것도 픽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편파적인 악당이었죠.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하여 주권을 강제로 빼앗았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이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지 못하도록 억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잔인한 폭력이 존재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나코는 파들파들 거리며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꼭 비 맞은 병아리처럼 오들오들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제게 안나,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저는 나나코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걸 알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는 한국인 미경이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국주의가 잘한 거라고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미 반성한 사람들의 행동을 과장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부풀리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미경이는 불쌍한 나나코를 앞에다 두고 이런 말까지 강의장에서 서슴지 않고 했죠. 일본은 조선인들의 조선말 사용을 금지했고 호적마저 버리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 세계에서 지워버리고자 했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일본이 아무리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언어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이 독립을 원한다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총으로 쏴 죽였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일본인은 나나코 한 명뿐이었거든요. 나나코의 부모님과 가족도 나나코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조상님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일본인 나나코를 믿었고 일본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나나코를 의도적으로 엿먹이려는 게 분명한 한국인 미경이와 한국은 미워했죠. 그런데요. 지난 여름 방학 저는 탐탁지 않아 하는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올해로 70이신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꼭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저희 가족은 화목한 만큼 여행은 꼭 함께 갑니다. 게다가 올해는 할머니의 70번째 생일이라 가장 중요한 행사였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부모님께 살짝 내비쳤지만 제대로 말도 못 꺼내보고 기각당했어요. 결국 할머니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는 소녀처럼 들떠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들인 태블릿 PC를 통해 드라마를 보면서 소녀처럼 웃으시더라고요. 대체 뭘 보시는 건가 싶어 슬쩍 들여다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신 지 오래됐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던 이유도 다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수도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보통 어린아이들을 보면 하이톤의 목소리로 방방 뛰며 말을 걸잖아요. 할머니는 첫 손주인 제게도 그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 표현의 폭이 넓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발을 동동거리시는데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기 싫지 않더라고요. 늘 정적인 삶을 이어가시던 할머니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할머니의 삶이 무채색에서 알록달록한 무지개색으로 변한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적당한 건수를 잡으면 할머니에게 말이 나걸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 반짜리 드라마 한 회가 끝나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는 무슨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는 어땠니? 안나야. 흥미진진하지 않니?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3회쯤 봤을 때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빠른 전개와 톡톡 튀는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적절한 막장까지 처음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막장이 뭔지 몰랐는데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녀를 같이 욕하면서 나초를 먹는데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한국 여행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니까 나머지 벽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할머니는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형 마트로 향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저희 가족을 모두 물리치시곤 직원에게로 향하시더라고요. 올해로 일흔이 되신 할머니가 그렇게 걸음이 빠르시다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당황해서 쟁걸음으로 할머니를 쫓아갔어요. 할머니는 직원에게 무어라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할머니가 계속해서 반복하시던 말은 만두였습니다. 할머니는 어설픈 한국말로 직원에게 만두라고 말했고 그런 한국인 직원은 미국인 할머니의 알아듣기 힘든 어설픈 한국말을 알아차리고선 저희 할머니를 냉동식품 코너로 모시고 갔어요. 냉동식품 코너 앞에 선 할머니의 표정은 드라마를 볼 때의 그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냉동식품 코너의 냉동실을 훑어보시더니 저희에게 얘들아 이것 좀 보렴. 이게 다 만두래.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면서 감동을 숨기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냉동실을 열더니 만두를 그야말로 쓸어 담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은 당황하셨는지 입을 벌리고 말릴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저희 가문 전체에서 검소함의 상징이셨습니다. 절대 물건이나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었고 모든 물건을 살 때는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야 한다고 가르치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이
유독 한국에 와서 닥치는 대로 한국의 만두를 쓸어 담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할머니를 말리자 할머니는 어차피 냉동식품이라 오래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변명입니다.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날은 고작 10일이었어요. 열흘 이후에 이걸 미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데 이 기간 안에 수십 봉지의 만두를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드셨는지 쓸어 담았던 만두를 다시 넣어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에서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문화가 70년 동안 고집해왔던 할머니의 성격과 모든 것들을 바꿨음에 매우 놀랐습니다. 할머니를 말려서 사온 만두를 먹은 순간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먹는 만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삼시세끼를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는데 냉동식품 소비량이 많은 미국보다 더 맛있게 만두를 만들더라고요. 이외에도 한국에서 먹는 모든 것들이 맛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드라마에서 봤다는 드라마 촬영 장소들을 가보았는데 전부 다 최신식이었어요. 특히 고층 건물들이 정말 멋들어지더라고요. 높게 솟은 건물의 번쩍거리는 외관까지.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처럼 촘촘히 잘 조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울만큼이나 길이 깨끗하지도 않고요. 차선과 인도가 제대로 분리된 곳들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인도와 차도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고 인도도 넓은 편이에요. 저희 가족은 한국인들에겐 당연한 이런 사소한 것에 감탄하면서 서울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가 끝나면 할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요. 할머니는 피곤하실 법한데도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안나야,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니? 한국을 표현하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건 문화강국이라고 생각한단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이곳까지 끌어들인 그 문화 말야. 나는 70년 동안 살아온 고향 미국보다 고작 열흘 있을 한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해. 할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더욱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계셨고 즐기셨던 거였어요. 그리곤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할머니는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참전용사셨고 한국에서 그런 참전용사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었다고 해요. 당시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어린 한국인 꼬마아이가 자신의 손을 잡고 귀에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국인 꼬마아이의 한마디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파란 눈동자를 가진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한국은 당시에 이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환대했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었다며 그때 이야기를 회상하셨죠. 그때 한국에게서 받았던 마음과 그 따뜻함을 우리 할머니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간직했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여행을 오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여행 말미가 돼서야 할머니의 말이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싹 사라졌거든요. 한국인들이 이기적이고 남 공격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인식은 가장 먼저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국인들만큼 친절한 사람들은 전 세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5만 원을 주워다 주는 사람은 한국인뿐일걸요? 심지어 지폐 10,000원짜리를 경찰에 들고 가서 맡기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과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양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 열흘의 일정이었지만 이 일정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꿔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했을 때 미경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색안경을 빼고 보니 미경은 남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줄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없는 말은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교수님이 발표할 일만 있으면 미경을 시키셨겠죠. 이런 변화가 생긴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나코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나나코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꾸 전화기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나코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나코는 또 울먹거리면서 안나, 지금 우리 고향에 심한 태풍이 와서 우리 집이 쓸려 내려갔대 라고 말했죠. 기후가 온화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 내려간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집이 쓸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지늘게 쌓은 모래성이 무너지듯 말이죠. 나나코,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가족분들은 괜찮은 거야? 나나코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집이 다 쓸려 내려갔어. 그런데 이게 우리 집뿐만이 아니야. 내 친구들 집도 다 쓸려 내려갔다고. 저는 나나코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태풍은 이번에 처음 봤지만 지진과 같은 일은 끊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나코는 지진 이야기에 눈 한 번 깜빡 안 하는 친구입니다. 걱정이 안 되냐고 하면 무슨 걱정이 되냐면서 콧방귀를 뀌죠. 이런 지진이 1년에 수천, 수만 번은 난다고 말이죠. 그런 나나코가 이번엔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의자에 앉은 다리는 벌벌 떨면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피폐해 보이더라고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톱 끝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 나나코의 손을 감싸주면서 나나코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나나코, 내 눈을 봐. 지금 너 너무 흥분했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일본은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잘 이겨내잖아. 그리고 가족분들도 안심할 거야. 안전한 곳에 계신다고 했고 너랑 연락도 잘 된다며. 그러니 마음을 좀 가라앉혀보자. 알겠지? 저는 제가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나코 입장에서는 아니었나 봐요. 나나코는 자신의 손을 감싸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런 자연재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맘 이해 못하겠지? 저는 나나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건 나나코의 표정이었어요. 제게 소리를 친 사람의 얼굴은 제가 알던 나나코의 얼굴이 아니었죠. 나나코는 시뻘개진 눈을 희번덕 뜨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나코를 계속해서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나나코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마구마구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아까 한국 여행 갔을 때 날씨 좋았다고 했지? 나나코가 이렇게 행동하기 전 방학에 뭘 했냐고 묻길래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큰 태풍이 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아서 너무 즐거웠다는 말도 했죠. 이게 나나코의 버튼을 눌러버린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제가 모른다고 말하자 나나코는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한국 놈들은 사실을 감출 줄만 안다니까?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물에 잠겼어야 했어. 일본이 얼마나 큰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숨겨? 무엇보다 왜 일본이 이런 큰 피해를 당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야? 한국에 대한 색안경이 빠진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나코의 말에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게 수두룩했어요. 한국이 무슨 사실을 감췄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본이 한국에 방파제를 해주고 있다는 말에도 큰 신빙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국이 일본을 돕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나나코의 말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협정 같은 거라도 했어? 왜 한국이 발 뻗고 나서서 일본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저는 나나코가 그런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가까운 나라니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말하면서 대뜸 화를 낸 자신의 민폐를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나코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렇게 심한 태풍이 오게 된 건 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야. 그러니까 환경 파괴에 일조한 나라들이 일본을 도와주는 건 당연해. 그리고 해양을 가장 오염시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바다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했는데 그 쓰레기가 대마도 주변으로 쌓이고 있어. 한국 불법 해양 쓰레기 투기 때문에 해류가 바뀐 거라고. 한국에 이런 불법만 아니었어도 자연재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극해서는 좋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죠. 그런 이들은 보통 대화할 사람이나 공감이 필요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저도 나나코가 그런 유형인 줄 알았어요. 집이 떠내려가고 가족들이 졸지에 이재민이 되었으니 잠깐의 불안일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너무 심하게 해서 기후가 이상해진 거야. 한국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이 말을 들으니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왜 한국인들만 잡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일본에서 비구름을 만들고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안 듣고 말았죠. 이외에도 나나코는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열섬 현상이 주변국 기후에 영향을 주며 피해 보상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억지스럽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심해졌다고 한국에게서 피해 보상을 받는다면 자연재해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자국의 재해에 한국에 영향이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기괴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서 나나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나코,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이성적인 생각이 약간 힘든 것 같아. 우리 같이 심호흡해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러자 나나코는 조금 진정한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안나. 너 덕분에 조금 진정할 수 있었어. 나는 아직도 과거 일본이 한국을 해방시켜 준 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 선택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진 않을 텐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게서 해방된 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걸 만약 제가 아닌 다른 학생이 듣게 된다면 나나코는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할지도 모르죠? 저는 나나코가 홧김에 잠깐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이더라고요. 나나코는 제가 충격받은 게 보이지 않는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으로 들어가고 한국인들을 일본 본토로 넣어놨어야 돼.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겠지. 우리가 계속 한국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우리도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걸? 나나코, 그러니까 너 말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해도 된다는 뜻이네? 나나코는 그게 무슨 문제냐는 듯이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나나코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화한 걸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하다니 저는 그래도 나나코가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독일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과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나나코는 또다시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해? 넌 그냥 이방인일 뿐이잖아. 아시아인들의 문제는 아시안들끼리 해결할 테니까 넌 빠져.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자 이번엔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안나?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잖아. 대체 왜 내가 아니라 한국 편을 드는 거야? 대체 한국에서 뭘 보고 온 거야? 대체 뭐가 나나코의 진짜 모습인지 헷갈리려던 찰나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바로 미경이었어요. 미경은 아주 낮고 차가운 음성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저기 서 있는데 너네 목소리가 들리길래 지금 일본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에 한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나나코의 이 비상식적인 말을 전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나나코가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던 것처럼요. 그런데 미경이 나타나자 나나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미경은 그런 나나코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까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봐. 내가 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어? 안나와 달리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오니까 겁나니? 내 거짓말이 들킬까봐? 미경의 지적이 정확한 듯 했습니다. 나나코는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발표 수업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말이죠. 미경은 얼어붙어 있는 나나코를 몰아붙였습니다. 한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인들은 여전히 양심이 없구나.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은 못하지. 일본은 한국에게 끼친 피해를 제대로 보상이나 했어? 일본인들 손에 무참히 죽어나간 한국인들이 몇 명인데 여태껏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런데 무슨 피해 보상을 봐라. 양심은 개나 줬다는 게 딱 너네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저는 더 이상 미경이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 여행에 갔을 때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었거든요. 나나코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악질적으로 괴롭혔는지 그동안 미경이 과장한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축소된 것임을 알았거든요. 사람을 바늘이 박힌 상자에 넣어놓고 상자를 발로 차고 구르고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관보다 작은 사이즈의 벽장에 넣어두고 방치하고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나나코가 이걸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나나코가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모습에 더 이상의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어요. 나나코는 평소처럼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외면했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을 잃은 나나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미경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미경은 평소에 그 똑 부러지는 성격대로 나나코의 잘못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한국이 해양 쓰레기를 투기한다고?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야, 한국 탓하기 전에 너네 나라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나 확인해. 일본이 핵폐기수 투기를 강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 몰라? 하긴 모르겠지. 너네는 역사도 숨기고 안 가르치는데 이런 걸 뉴스에 내보내겠니? 이 얘기를 하니 처음으로 나나코가 미경에게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건 다 일본을 모르는 인간들이 일본을 음해하려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런데 미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모를 것 같았어. 알려도 인정 안 할 줄 알았고. 그런데 나나코, 너도 알잖아? 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 네 양심에 귀를 좀 기울여봐. 사람이라면 손톱만 한 양심 정도는 있지 않겠어? 와, 이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더 조여오더라고요. 미경에게는 절대 밉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핵폐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수를 그대로 폐기하고 있어. 네가 모르는 척해도 어쩔 수 없어. 너네 빼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진실은 외면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해. 그렇게 살다가 서서히 도태되면 일본만 손해지 뭐. 나나코는 정말로 툭 치면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발 별것도 아닌 일에 우는 것 좀 그만해. 할 말 없으면 울고 이목이 집중되면 울고 너는 우는 거랑 도움 요청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 하나 추가됐네. 남 탓하는 것까지.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 내려갔으면 울고 손톱 물어뜯을 시간에 어떻게 집을 보수해야 하는지, 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남 탓하지 말고 일본이 핵폐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알겠니? 미경은 이 모든 말을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해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는 한국 드라마를 보니 한국인들은 전부 기가 새던데 어쩌면 그게 전부 가상의 설정은 아닐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미경은 나나코를 두고 돌아가던 중 다시 저희 쪽으로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고베에서 지진 났을 때 한국이 제일 열심히 도와줬어. 그런데 일본은 도움 준 나라를 언급할 때 한국만 쏙 빼버렸지. 한때 침략했던 나라에게 도움받은 게 쪽팔려서 그랬는지 뭔지. 미경은 이 말을 마치고 정말 사라졌어요. 너네처럼 은혜도 모르는 놈들 우리가 뭐 타러 도와주냐? 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떠난 것이었죠. 이날의 일은 워낙 시끌벅적했던지라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군덕거리자 나나코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휴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쩌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이번엔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미경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일본인 나나코 양을 팩트로 혼쭐을 내버렸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 모시고 왔던 한국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한국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그럼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